여러분,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 중에 가장 지우기 힘든 냄새가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는 향수 냄새를 말하고 누군가는 땀 냄새를 말하겠지만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게는 40년 동안 몸에 밴 이 비릿한 생선 냄새가 세상에서 가장 아픈 냄새였습니다. 동생 셋을 자식처럼 키우며 대학까지 보낸 대가가 더러운 비린내 난다는 조롱과 외면이었을 때 주인공은 깨달았습니다. 피보다 진한 건 결국 돈이고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을요. 자식 없이 오직 동생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한 남자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마주한 기막힌 반전. 그 비릿하고도 뜨거웠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40년간 제 인생을 걸고 성공시킨 그 세 명이 이제는 저를 짐짝처럼 여긴다는 걸 말입니다. 둘째 여동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가 그의 대학 등록금을 해주고 결혼을 시켜줬다는 건 기억도 못하는 듯 했어요. 집에 오지 마세요. 아이들이 큰아버지 몸에서 생선 비린내 난다고 싫어해요. 재수 씨의 말에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막내 남동생은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 번호를 차단했더라고요. 3억, 평생을 새벽 3시에 일어나 얼음물에 손을 담그며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사기꾼 한 놈 때문에 하루아침에 날아갔고 그 충격으로 제 몸 반쪽이 마비됐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키운 동생들이 비린내보다 더 역겨운 냄새를 풍기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새벽 3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몸이 알아서 움직이더군요. 침대에서 일어나 어둠 속에서 옷을 걸치고 세수도 대충 하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2월 새벽 공기는 뼈를 애는 듯 차가웠어요. 하지만 이 추위쯤이야 뭐 대수겠습니까? 지난 40년간 제가 견뎌온 것에 비하면 말이죠. 인천 연안부도 수산시장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입니다. 낡은 경차라도 한 대 있었으면 좋으련만 저는 평생 차 한 번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전부 동생들 몫이었으니까요. 시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얼음물에 손을 담그는 겁니다. 생선을 씻고 비늘을 긁어내고 내장을 발라내는 일.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 물은 늘 차갑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손가락 끝이 저려서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지금은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져서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겨울이면 손등이 갈라져 피가 나고 소금기 있는 물에 닿으면 따갑고 쓰라렸지만 그래도 일은 해야 했습니다. 제 나이 21살 때였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었던 저는 방학을 맞아 고향 속초에 내려와 있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여름날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강릉에 볼 일이 있다며 일찍 나가셨고 저는 집에서 동생들과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저녁 때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빗길에 마주오던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부모님 차를 들이받았다더군요. 두 분 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웃으며 나가신 부모님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슬픔도 분노도 아무것도요. 그저 멍하니 영정사진 속 부모님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동생들을 봤습니다. 첫째 남동생 재석이는 18살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둘째 여동생 수진이는 13살 중학교 1학년, 막내 남동생 재호는 9살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애들은 엉엉 울고 있었어요. 특히 막내 재호는 코를 후쩍이며 제 옷소매를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확 정리됐습니다. 아, 이제 내가 동생들의 부모 노릇을 해야 하는구나. 대학은 포기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부모님이 남긴 재산은 별로 없었습니다. 속초에 있는 낡은 집 한 채와 통장에 얼마 안 되는 돈. 그걸로 동생 셋을 키워야 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자퇴하고 인천으로 올라왔어요. 속초에서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연안부두 수산시장에서 막노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선 상대를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무거운 상자를 어깨에 메고 이곳저곳으로 갔어요. 한 상자가 20kg은 좋게 나갔습니다. 하루에 100상자는 옮겼던 것 같아요. 어깨가 까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월급은 한 달에 12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걸로 내 식구가 먹고 살기는 빠듯했어요. 집세에 공과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동생들을 어떻게든 먹여야 했어요. 낮에는 시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선술집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주인 아줌마가 저를 불쌍히 여겨 일자리를 준 거였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러고 집에 들어가 1시간 정도 눈 붙이고 다시 새벽 시장으로 나갔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젊었으니까요. 2년 정도 그렇게 일하다 보니 시장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 주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하다, 일을 잘한다, 그런 소문이 났나 봅니다. 그때 한 생선 가게 주인 아저씨가 저를 불렀어요. 자기 가게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고요. 월급도 더 주고 생선 손질하는 기술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생선 장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손질하는 방법, 손님 응대하는 법, 싱싱한 생선 고르는 법, 경매장에서 물건 낙찰받는 법. 하나하나 익혀나갔습니다. 아저씨는 저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셨어요. 틈틈이 생선도 싸게 떼어주시고 반찬거리도 챙겨주셨습니다. 5년쯤 지났을까요? 아저씨가 연세가 많으셔서 가게를 정리하시겠다고 했어요. 저한테 가게를 넘겨주시겠다는 겁니다. 권리금이며 뭐며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고생한 거 생각해서 그냥 하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분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그렇게 28살에 제 가게를 갖게 됐습니다. 연안부두 수산시장 3번 통로 구석진 자리였지만 저한테는 세상 전부였어요. 가게 간판에 제 이름을 올렸을 때의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경매장에서 좋은 물건 낙찰받으려고 누구보다 일찍 나갔고 손님들한테는 늘 싱싱한 생선을 정직하게 팔았어요. 바가지 씌우는 일은 절대 안 했습니다. 단골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가게 매출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 돈으로 동생들을 키웠어요. 첫째 재석이가 인천에 있는 사립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붙었습니다. 등록금이 학기에 50만 원이 넘었어요. 책값, 교통비, 용돈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대주고 싶었어요. 제가 못다 이룬 대학의 꿈을 동생이 이루는 거잖아요. 둘째 수진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대에 진학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겠다고 했어요. 안정적인 직업이니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대 등록금도 만만치 않았지만 기꺼이 지원했습니다. 막내 재호는 공부를 잘했어요. 고등학교 내내 전교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인천에 있는 대학으로 가라고 설득했어요. 서울은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요. 재호는 제 사정을 이해하고 인천에 있는 국립대학교 행정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동생들이 대학 다니는 동안 저는 잠을 줄여가며 일했습니다. 시장 일만으로는 부족해서 새벽에 화물차 상하차 일도 했어요. 생선 비린내 나는 옷을 입은 채로 부두에 나가 화물을 날랐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참았어요.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35살쯤 됐을 때 주변 사람들이 장가를 가라고 권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중매도 서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결혼하면 돈이 더 들잖아요. 결혼 비용도 그렇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나중에 아이라도 생기면 거기에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동생들이 다 대학 졸업하고 시집 장가갈 때까지는 혼자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40이 넘어가니까 이제 결혼은 물 건너간 것 같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동생들이 제 자식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재석이가 대학 졸업하고 IT 기업에 취직했을 때, 수진이가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을 때, 재호가 시청 공무원이 됐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가 이 애들을 잘 키워냈구나 싶었어요. 동생들이 결혼할 때도 제가 다 도왔습니다. 재석이 결혼할 때는 전세금 5천만 원을 보탰고 수진이는 혼수를 다 사줬어요. 재호에게도 전세금 5천만 원을 보태줬습니다. 제 통장은 늘 텅텅 비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동생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참 긴 세월이었습니다. 21살 청년이 어느덧 노인이 됐어요. 허리는 굽었고 머리는 새었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동생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게 제가 사는 이유였고 제가 견뎌온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그 동생들이 제가 제일 힘들 때 저를 진짭처럼 버릴 줄은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59세 되던 해였습니다. 동생들은 제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저 애들 밥은 굶기지 말아야지. 학교도 잘 다닐 수 있게 보내줘야지. 그런 거였어요. 저녁에 잠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하지? 겨울옷을 사줘야 하는데 그런 걱정들로 가득했죠. 재석이가 20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대학 입학 축하한다고 제가 삼겹살을 사갔어요. 좁은 월세방에서 네 식구가 둘러앉아 고기를 구웠습니다. 재석이가 소주를 따라주더군요. 너무 고맙다고 꼭 성공해서 형님 은혜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재석이에게 말했습니다. 형이 해주는 거는 당연한 거니 너는 그냥 네 인생 잘 살면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재석이는 성실한 아이였어요. 대학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식당, 주유소 가리지 않고 일했어요. 형님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기 싫다고요. 저는 그런 재석이가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형이 돈을 더 벌면 내가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이는 좀 달랐습니다.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였어요. 중학교 때부터 일기를 썼는데 한 번은 제가 몰래 봤습니다. 오빠가 너무 고생해서 마음이 아프다. 나는 오빠한테 짐이 되는 것 같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더군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너는 절대 짐이 아니야. 오빠는 너희들 때문에 행복해.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지만 일기를 봤다는 걸 말할 수 없어서 참았습니다. 수진이가 교대에 붙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면 안정적이잖아요. 평생 직장이고 연금도 나오고 방학도 있고. 수진이한테는 딱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입학금이며 등록금이며 다 챙겨줬어요. 교대생들은 옷차림도 단정해야 한다기에 옷도 몇 벌 사줬습니다. 막내 재호는 욕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을 도맡아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죠. 재호는 자기는 꼭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가서 판검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호를 설득했어요. 재호야, 형사정이 그렇게까지 해주기는 좀 어렵다. 서울 가면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 인천에 있는 대학도 좋은 데가 많으니 집에서 다녀라. 하지만 재호는 형이 자기만 차별한다고 재석이 형이랑 수진이 누나는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줬으면서 자기만 못하게 한다고 투덜댔어요. 그래도 결국 재호는 인천에 있는 국립대학교에 갔습니다. 행정학과였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기 좋은 과라고 하더군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재호도 이제 대학생이 됐구나.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동생 셋 모두 개학을 보내고 저는 정말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일요일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에 나갔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가게 문을 열었어요. 혹시라도 생선 사러 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새벽 3시에 일어나 경매장에 가서 물건을 낙찰받고 3시 반쯤 가게로 돌아와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5시쯤 되면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침장 보러 오는 아주머니들이었죠. 저는 늘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고등어 싱싱합니다. 점진이도 방금 들어왔어요. 낮에는 단골 손님들이 왔습니다. 10년 가까이 거래한 손님들도 있었어요. 그분들은 저를 믿고 생선을 샀습니다. 오늘은 뭐가 좋은지 물어보면 저는 정직하게 말했어요. 오늘은 고등어보다 갈치가 낫습니다. 오징어는 내일 사시는 게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요. 바바지 씌우는 장사는 안 했습니다. 한번 속이면 다시는 안 오거든요. 저녁 7시쯤 되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선을 정리했어요. 팔리지 않은 생선은 냉동실에 넣거나 아니면 싸게라도 처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놔두면 신선도가 떨어지니까요. 청소하고 얼음 채우고 내일 쓸 물건 준비하고 그러면 밤 9시가 됐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10시쯤 됐어요. 동생들은 저마다 공부하거나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샤워하고 밥 먹고 텔레비전 조금 보다가 11시쯤 잠들었어요. 그리고 새벽 3시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4시간 자는 생활을 수년간 이어갔습니다. 힘들지 않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30 중반쯤부터는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상자를 들고 나르다 보니 디스크가 온 거였죠. 병원에 갔더니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수술하면 한 달은 일을 못합니다.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냥 진통제 먹고 버텼습니다. 40살쯤 되니까 무릎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니 관절이 상한 거였어요. 파스 붙이고 찜질하고 그렇게 견뎠습니다. 손가락은 늘 퉁퉁 부어 있었어요. 관절염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손가락을 제대로 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동생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으니까요. 재석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인천에 있는 중소 IT 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첫 월급 타서 저에게 50만 원을 줬어요. 형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제가 형님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아니다. 너는 돈 모아서 네 미래를 준비해라. 형은 괜찮다. 그렇게 말하고 돈을 돌려줬습니다. 수진이도 임용고시에 붙었어요. 인천에 있는 초등학교에 발령받았습니다. 수진이는 선생님이 되고 나서 한결 밝아졌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재미있다고 보람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어요. 재호는 대학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에 붙었습니다. 인천시청 6급 주무관이었어요. 재호는 야망이 있는 아이였어요. 승진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재호를 응원했어요.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형이 믿는다. 그렇게 말해줬죠. 동생들이 하나둘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석이가 제일 먼저 결혼했어요. 회사 동료였던 여자와 연애해서 결혼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재석이가 이제 제 가정을 꾸리는구나. 예식장 비용, 신혼여행 비용, 전세금까지 보태줬습니다. 5천만 원 넘게 들어갔어요. 통장이 텅 비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동생 결혼인데 형이 해줘야죠. 몇 년 후 수진이도 결혼했습니다. 같은 학교 선생님과 결혼했어요. 수진이는 혼수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가전제품이며 가구며 다 사줬어요. 3천만 원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는 수진이한테 말했어요. 시집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시집살이 힘들면 오빠한테 전화해. 오빠가 다 해결해 줄게. 수진이는 울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둘 결혼시키느라 모은 돈을 다 쓰고 저는 처음부터 다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호도 대학 동기와 결혼했어요. 재호 마누라는 좀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았습니다. 전세금도 5천만 원은 더 있어야 한다고 했고 예식도 특급 호텔에서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다 들어줬습니다. 막내 결혼인데 뭐 아까울 게 있나 싶었어요. 동생 셋 결혼시키는데 1억 5천만 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동생들이 다 가정을 꾸렸잖아요. 이제 저는 할 일을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되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뻐근했고 조금만 일해도 숨이 찼습니다. 혈압도 높아졌고 당뇨도 생겼어요. 의사가 쉬라고 했지만 어떻게 쉽니까?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동생들이 명절 때면 찾아왔습니다. 조카들도 데리고 왔어요. 조카들이 큰아버지라고 부르며 안기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재석이는 아들 둘을 낳았고 수진이는 딸 하나를 낳았고 재호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어요. 조카가 5이나 됐습니다. 저는 조카들한테 용돈도 많이 줬어요. 명절 때마다 20만 원씩 주고 생일도 챙겨줬습니다. 동생들은 너무 많이 주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좋았어요. 조카들이 좋아하는 거는 모두 사주고 싶었거든요. 조카들이 자랄수록 저도 늙어갔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엔 주름이 늘었어요. 허리는 더 굽었고 걸음걸이도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시장에 나갔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생선을 손질하고 손님을 맞고 저녁에 문을 닫았습니다. 58세 되던 해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은퇴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통장에 돈도 좀 모였고 동생들도 다 잘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건강도 챙길 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한 지인이 찾아왔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이었어요.
시장에서 건어물 장사하는 사람이었는데 투자 좀 해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수산물 유통 사업을 하는데 투자자를 모집한다고요. 원금 보장에 이자도 쳐준다고 했어요. 저는 믿었습니다. 20년을 알고 지낸 사람인데 설마 저를 속이겠습니까? 통장에 있던 돈 3억을 다 투자했어요.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편하게 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6개월 후 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연락이 두절됐고 가게도 비었어요. 사기였던 겁니다. 저는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 명한테 사기를 치고 도망간 거였어요. 제 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3억. 40년간 모은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저는 그 충격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습니다. 머리가 멍했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노후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59세.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해였습니다. 그 해 봄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투자 사기를 당하고 나서 저는 경찰서를 들락날락했습니다. 고소장도 내고 진술서도 쓰고 관련 서류도 다 제출했어요. 경찰은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기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기꾼은 이미 수십 명한테 돈을 뜯어내고 해외로 도주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저는 매일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통장 잔고가 떠올랐어요. 영원. 40년간 새벽 3시에 일어나 얼음물에 손을 담그며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제 손을 보면 눈물이 났어요. 이 거친 손으로 갈라진 손가락으로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시장 사람들한테도 저의 소문이 났습니다. 사기당했다더라. 3억을 날렸다더라. 그런 얘기들이 돌았어요. 다들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떡하냐? 평생 모은 돈인데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고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어떻게든 되겠지요. 대답했지만 속으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게 매출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신이 없으니까 장사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손님들한테 불친절하게 대한 적은 없었지만 예전처럼 활기차게 장사하지 못했어요. 표정도 어두워졌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걱정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5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평소처럼 3시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야 했어요. 경매장에 가야 했으니까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우고 옷을 입었습니다. 경매장에 도착해서 물건을 보는데 눈앞이 흐릿했어요. 초점이 안 맞았습니다. 머리가 핑핑 돌았고 속이 메스꺼웠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말했어요. 그날 경매에서 고등어 50상자를 낙찰받았습니다. 물건을 트럭에 싣고 가게로 돌아왔어요. 상자를 내리는데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고 고등어 몇 마리가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그 고등어들을 주우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칼로 배를 가르고 내장을 빼내고 물에 씻었어요.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평소엔 안 그랬는데 그날은 손이 말을 안 듣더군요. 칼을 쥔 손이 후들거렸어요. 조심해야지. 다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했습니다. 5시가 되자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고등어 싱싱합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손님들도 눈치챘는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그냥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그렇다고 둘러댔어요. 점심때쯤 되니까 현기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벽을 잡고 겨우 서 있었어요. 식은땀이 흘렀고 숨이 가빴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고 얼른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쉬면 나을 거라고 했어요. 가게 안쪽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았습니다. 10분만 쉬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몸이 이상했습니다. 오른쪽 팔이 저렸어요. 손가락 끝부터 시작해서 팔 전체로 퍼지는 저림이었습니다. 다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일어나려고 했는데 다리가 말을 안 듣더군요. 이상하다 싶어서 입을 움직여 봤습니다. 말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혀가 꼬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이건 뭔가 심각한 거구나. 병원에 가야 하는구나. 옆 가게에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런 소리만 났습니다.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서 달려왔어요. 제 상태를 보더니 119에 전화를 했어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저를 들것에 눕혔어요. 병원으로 가는 동안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지나가고 사람들 얼굴이 스쳐갔어요. 누군가 제 손을 잡고 괜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이름이 뭡니까? 오늘이 며칠입니까? 손을 움직여 보세요. 저는 대답하려고 했지만 입이 돌아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의사가 간호사한테 뭐라고 지시했습니다. CT 찍어봐야겠다. 뇌경색 의심된다. 그런 말이 들렸어요. CT를 찍고 나서 의사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뇌경색입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손상됐어요. 오른쪽 뇌에 문제가 생겨서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된 겁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후유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입원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대답을 못했어요. 의사가 또 물었습니다. 보호자가 있습니까? 연락할 사람이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려고 했지만 오른손이 말을 안 듣더군요. 간호사가 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 휴대폰 연락처에는 동생들 번호가 저장돼 있었어요. 재석, 수진, 재호.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연락할까요? 저는 재석이를 가리켰습니다. 첫째 동생이니까 먼저 연락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간호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재석이가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여기 인천의료원 응급실인데요. 환자분이 뇌경색으로 입원하셨어요. 보호자분이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석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인데요. 조금 이따 갈게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해요.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석이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2시간 안에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2시간, 형이 쓰러졌는데 회의가 더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재석이도 회사 생활이 있으니까 중요한 회의면 빠질 수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4인실 병실로 옮겨졌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오른쪽 팔다리는 여전히 마비돼 있었고 입은 돌아가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비뚤어져 있더군요. 한쪽 입꼬리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어요. 혈전용해제라고 했습니다. 막힌 혈관을 뚫는 약이라고 했어요.
이 약을 맞고 재활 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긴 어렵다고도 했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재석이가 오지 않았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오지 않았어요. 저는 초조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들었어요. 4시간쯤 지나서 재석이가 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피곤해 보였고 짜증이 난 것 같았습니다. 형님, 저 왔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겸상옆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재석이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말로 표현은 못해도 고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왔구나. 바쁠 텐데 와줬구나. 재석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뭐래요? 저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발음이 안 됐어요. 그런 소리만 났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재석이에게 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치료하는지 또 재활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입원비가 300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재활의학과에서 치료하려면 월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요양병원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간호사의 이야기를 듣던 재석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재석이가 제 휴대폰을 집어줬어요. 저는 왼손으로 힘들게 문자를 썼습니다. 치료비 필요, 사기당해서 돈이 없음. 그렇게 썼어요. 재석이가 문자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석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님, 그게. 저도 지금 형편이 안 좋아요. 애들 학원비에 전세금도 올려줘야 하고 회사 사정도 어려워서 보너스도 못 받았어요. 저는 재석이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네가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이 얼마였는지 기억하냐? 결혼할 때 전세금을 누가 댔는지 기억하냐? 그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돌아가서 말을 못했어요. 재석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수진이나 재호한테 연락해보세요. 저는 정말 지금 여유가 없어요. 미안해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재석이 팔을 잡으려 했지만 오른손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재석이가 병실 문을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럴 수가 있나? 내가 키운 동생이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 수진이가 받았어요. 네, 오빠. 저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발음이 안 됐습니다. 수진이가 놀랐어요. 오빠,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저는 전화를 끊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뇌경색으로 입원. 사기당해 돈이 없어. 도와줘. 잠시 후 수진이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오빠, 저도 지금 형편이 안 좋아요.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빚이 생겼어요. 제 월급으로 빚 갚기도 빠듯해요. 저는 다시 문자를 썼습니다. 치료비가 필요해. 수진이가 답장했어요. 오빠, 미안해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정말 여유가 없어요. 재호한테 연락해보세요. 저는 핸드폰을 쥐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수진이마저 그렇게 생각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재호였습니다. 막내 재호, 제가 가장 아끼던 동생이었어요. 재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호야, 현이야. 병원에 있어. 전화 좀 받아줘.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10분을 기다렸습니다. 20분을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답장이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통화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재호가 제 번호를 차단한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키운 건 동생들이 아니라 괴물이었다는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지만 제 피부지들은 물보다 차가웠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오른쪽 팔다리는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고 입은 돌아간 채였어요. 간호사들이 식사 시간마다 병실을 돌았지만 저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 수도 없었고 입에 넣어도 제대로 삼키기가 힘들었어요. 옆 침대 환자는 가족들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아들, 딸, 친자까지 와서 할아버지를 돌봤어요. 과일도 깎아주고 등도 긁어주고 병원 복도를 걸을 때는 양쪽에서 부축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부러웠어요. 나한테도 동생이 셋이나 있는데 왜 아무도 오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원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간호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퇴원해서 재활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하라고요. 보호자분한테 연락하셔야 할 것 같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누구한테 연락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재석이는 거절했고 수진이도 거절했고 재호는 전화를 받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다시 시도해봐야 했습니다. 재석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재석아, 현이야. 병원에서 입원비를 빨리 내고 재활병원으로 옮기래. 부탁이야. 1시간을 기다렸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재석아, 형 죽게 생겼어. 제발 도와줘. 이번에도 답장이 없었어요. 오후쯤 되어서야 재석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재석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저 지금 정말 힘들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제가 잘리면 저희 가족은 어떻게 살아요? 형님도 이해해 주세요. 저는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재석아, 형이 너 대학 보낼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밤낮으로 일해서 등록금 댔잖아. 결혼할 때도 5천만 원 보탰잖아.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돌아가서 발음이 안 됐습니다. 그런 소리만 났어요. 재석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말씀 좀 천천히 하세요. 알아듣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형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형님이 우리 뒷바라지한 건 인정해요. 감사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평생 빚진 것처럼 살라는 건가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자식이 뭐라고 한 거야? 평생 빚진 것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단 한 번만 도와달라는 거잖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재석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도 애들 키우기 힘들어요. 형님도 이제 혼자 독립적으로 사세요. 우리한테 의지하지 말고요. 저희도 이제 저희 가족만 생각하고 살 거예요. 형님도 형님 인생 사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있었어요. 방금 무슨 말을 들은 걸까? 꿈인가 싶었습니다. 내가 키운 동생이 저런 말을 할 리가 없어. 분명 꿈이야.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현실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옆 침대 환자가 저를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수진이한테 다시 연락했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아, 오빠야. 정말 급해. 도와줘. 1시간쯤 후에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저도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요. 남편 사업 실패하고 빚이 5천만 원이에요. 제 월급으로 그거 갚기도 빠듯해요. 애 학원비도 내야 하고 시어머니도 병원비 달라고 하시고 저도 정말 힘들어요. 수진이는
미안하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급한 대로 몇백만 원만이라도 병원비를 내야 태어날 수 있어.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할게요. 오빠가 우릴 키워준 건 고마워요. 근데 그게 오빠 선택이었잖아요.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내 선택이었다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너희를 거리에 내버려둘 순 없었잖아. 그게 선택이라고? 수진이에게 마지막 답장이 왔어요. 오빠, 사기당한 건 오빠 잘못이잖아요. 이제 오빠도 오빠 인생 사세요. 우리한테 기대지 말고요. 우리도 우리 살기 바빠요. 저는 핸드폰을 침대 위에 던졌어요. 화가 났지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입이 돌아가서 제대로 울지도 못했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힘내세요. 다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나아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건 재호였습니다. 막내 재호. 재호는 머리도 좋고 성격도 밝고 저를 잘 따랐습니다. 어렸을 때 제 옆에 붙어 다니며 형 하고 불렀어요. 학교 끝나면 시장으로 찾아와서 저 도와주겠다고 생선 상자 나르는 일도 거들었습니다. 재호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재호야, 형이야.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답장이 없었습니다. 1시간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어요. 재호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버님, 저 재호 씨 아내예요. 저는 기뻤습니다. 재호가 전화 못 받으니까 재수 씨가 대신 전화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재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죄송하지만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재수 씨가 말을 이었어요. 아주버님이 돈 문제로 연락하신 거 알아요. 근데 저희도 형편이 안 좋아요. 애들 사교육비가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들어가고 아파트 사는데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자도 많이 나가고 있고 정말 빠듯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남편이 아주버님 때문에 평생 주눅 들어 살았어요. 큰형님들에게서 아주버님이 우릴 키워줬다. 은혜를 갚아야 한다. 그런 말을 항상 듣고 자랐대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주눅 들었다고 내가 재호한테 은혜 갚으라고 한 적이 있었나? 그냥 잘 살기만 바랐어. 재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버님과의 관계 정리하려고요. 애들도 큰아버지 몸에서 생선 비린내 난다고 싫어하거든요. 이제 우리 가족끼리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생선 비린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40년간 그 비린내를 맡으며 너희를 키웠는데 대학교 등록금도 결혼할 때 결혼 비용으로 준 돈도 그 비린내 나는 생선 팔아서 번 거였는데 재수 씨는 저에게 남편 핸드폰에서 큰아주버님 번호 삭제했어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호 바꿔줘. 재호 마누라가 답장했어요. 남편은 통화 안 하겠대요. 저도 더 이상 연락 안 받을게요. 명절에도 안 갈 거예요. 아주버님도 이제 아주버님 인생 사세요.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어요. 화면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제 마음이 더 산산조각 났으니까요. 저는 세 동생 모두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제 청춘을, 제 인생을, 제 전부를 바쳐 키운 동생들이 저를 짐짝처럼 버렸어요. 제가 아프다고, 병들었다고, 돈이 든다고, 이제 자기들 인생 살겠다고. 그런 말들을 하며 저를 외면했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옆 침대 환자와 그 가족들이 저를 안타깝게 바라봤어요. 간호사가 또 왔습니다. 환자분, 입원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내일 퇴원하셔야 해요. 병원 규정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죽으나 밖에서 죽으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21살부터 60살까지 저는 뭘 한 걸까요? 제 꿈도, 제 행복도, 제 인생도 다 포기하고 동생들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쉬는 날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게 다 뭐였을까요? 동생들이 잘 살기를 바랐던 제 마음은 뭐였을까요? 재석이가 대학 합격했을 때 기뻐서 울었던 그 눈물은 뭐였을까요? 수진이가 선생님 됐을 때 자랑스러워했던 제 마음은 뭐였을까요? 재호가 공무원 됐을 때 가슴 벅차했던 그 감정은 뭐였을까요? 다 헛된 거였습니다. 제가 키운 건 동생이 아니라 배은망덕한 괴물들이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지만 제 피부치들은 물보다 차가웠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 때 저를 외면했어요. 새벽이 됐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왔어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동생들한테 빌부터 살 순 없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아침 일찍 간호사한테 말했습니다. 퇴원하겠다고요.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밀린 입원비 300만 원은 나중에 내겠다고 각서를 썼어요. 병원 측에서는 난색을 표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병원 옷을 벗고 제 옷을 입었어요. 오른손이 말을 안 들어서 간호사가 도와줬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가족이 있을까?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있을까? 나처럼 버림받은 사람은 없을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지갑에는 단돈 몇만 원. 혼자서는 걷기도 힘든 몸. 평생을 바쳐 키운 동생들에게 버림받고 병원 밖으로 나온 재성 씨. 그가 마주한 현실은 차가운 병원 앞 길바닥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당장 오늘 밤은 어디서 잠을 청해야 할지, 절망의 끝에 선 그에게 이제 남은 건 정말 죽음뿐인 걸까요? 하지만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습니다. 버림받은 형의 처절한 반격, 그리고 돈 앞에 무릎 꿇은 동생들의 기가 막힌 결말. 재성 씨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곧 공개될 2부에서 그 통쾌한 반전의 서막이 열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고 재성 씨의 복수극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